불길이 치솟아요. 불길이 치솟아요. 그리고 떨어지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하늘의 왕이 되기 전에는 한때 장거리 여행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더 큰 탈 것이 있었고, 그것을 비행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큰 날개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수소나 헬륨으로 가득 찬 거대한 가스셀 덕분에 떠오릅니다. 이 가스들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충분한 양의 부양가스가 있으면 금속 프레임, 엔진, 연료, 승무원, 승객, 그리고 화물까지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프로펠러와 조종면도 있어서 일반 풍선처럼 바람에 그냥 떠밀려 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종류는 채펠린입니다. 이 이름은 페르디난트 폰 채펠린 백작에게서 따온 것으로, 그는 독일의 전직 군장교였으며 내부에 견고한 프레임을 가진 대형 비행선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디리저블, 즉 조종 가능한 비행선을 만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20세기 초 항공여행의 상징이 된 경식 설계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1900년 7월 2일 그의 첫 번째 채펠린 비행선인 LZ-1이 독일의 콘스탄츠 호수 위를 날았습니다. 첫 비행은 약 18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조종과 장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거대한 강철 프레임을 가진 비행선이 실제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연식 비행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식 비행선은 내부에 단단한 프레임이 없고 가스의 압력만으로 형태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채펠린은 뼈대가 있습니다. 긴 금속빔과 큰 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셀이 가득 차 있지 않아도 본체의 형태가 유지됩니다. 프레임 내부에는 여러 개의 분리된 가스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작은 누수가 생겨도 모든 부양가스가 한 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셀들이 작동하는 동안에도 비행선 안에 공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바깥에는 얇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꺼운 금속 갑옷이 아닙니다. 이것의 주된 역할은 몸체에 올바른 형태를 부여하고 내부를 바람과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몸체의 아래쪽이나 옆쪽에는 엔진과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비행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러더도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비행 방향을 위아래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엔진만으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없고 부양가스가 비행선의 무게를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프레임, 벽, 가구, 장비, 그리고 탑승자들의 개인 소지품까지 모두 가벼워야 합니다. 무게가 늘어나면 탑승객이나 화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의 설계에서는 듀랄루미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볍지만 튼튼한 금속 합금으로 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덕분에 기체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으면서도 더 길고 더 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채펠린에서는 골드비터 스킨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의 내장에서 아주 얇은 부분을 깨끗이 세척해서 만듭니다. 건조시키고 이어 붙인 다음 천에 부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장을 통째로 안에 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고 가스 누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얇은 막으로 가공됩니다. 거대한 비행선의 가스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플린이 커질수록 그 운용도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승무원들은 가스 압력, 연료와 물의 양, 바람의 방향, 온도, 그리고 비행선의 균형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수소가 뜨거워지면 팽창해서 부력이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차가워지면 수축해서 부력이 줄어듭니다. 비행선은 물이나 다른 무거운 물건도 싣고 다닙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을 때는 무게추를 조금씩 버립니다. 내려가고 싶을 때는 승무원들이 가스와 비행 방향을 조절합니다. 채펠린은 크기가 매우 커서 착륙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지상 요원들이 밧줄을 잡아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바람이 강할 때는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도 비행선 전체가 멀리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909년 독일에서 DELAG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한 최초의 항공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채펠린은 1500회가 넘는 비행을 했고 수천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비행 대부분은 유럽내에서 이루어졌고 당시엔 대서양 전기횡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행들은 하늘을 나는 것이 실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비행선에 대한 계획은 더욱 커졌습니다. 1928년에는 LZ-127
그라프 체펠린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식 비행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29년에는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이 비행선은 여행을 마치기 전에 유럽, 아시아, 태평양, 미국, 대서양을 거쳐갔습니다. 이 비행선의 경로에는 프리드리히스하펜, 도쿄, 로스앤젤레스, 뉴저지의 레이크호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정차를 포함한 전체 여행은 약 21일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떠 있었던 시간은 거의 12일 반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범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문과 라디오 방송국이 주목한 대규모 국제 행사였습니다. 각 정차 지점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선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크고 멀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라프 체펠린은 비행선이 넓은 바다와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행선은 여러 날 동안 하늘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달려야 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활주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행선은 비행기보다는 느렸지만 원양 여객선보다는 빨랐습니다. 그리고 배와 달리 대서양을 건널 때 큰 파도나 멀미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침실, 식당, 라운지, 그리고 큰 창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아래로는 바다, 산, 도시,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호텔만큼 넓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야 했기 때문에 공간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객실은 작고 벽은 얇으며 대부분의 가구도 단순했습니다. 그라프 제펄린에 있던 피아노도 특별히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비행선이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항해에서는 무거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워 실내가 추울 수 있었습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선은 느리기 때문에 기상 변화에 더 오래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부유한 승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비행기의 작은 객실에 비좁게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서고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승객구역을 걸으며 높은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티켓도 매우 비쌌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급 서비스였습니다. 사업가, 공무원, 유명 인사, 그리고 부유한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체펠린의 성공을 자국의 공학 기술과 국가적 자부심을 과시하는 데에도 활용했습니다. 대중의 시각에서 거대한 비행선은 한때 불가능했던 하늘길 여행이 이제 전기 노선으로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이 커질수록 통제해야 할 문제들도 함께 커졌습니다. 비행선의 몸체는 매우 거대했습니다. 바람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악천후를 피하는데도 느렸습니다. 그리고 얇은 외피 안에는 수백만 입방피트의 부양가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소는 풍부하고 저렴하며 헬륨보다 더 강한 부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수소는 매우 쉽게 불이 붙습니다. 수소는 가스셀 안에 있을 때 자동으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먼저 산소와 섞이고 점화원이 있어야만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누출이 발생하거나 불꽃 또는 전기 스파크가 생기면 불이 매우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안전 규칙이 매우 엄격합니다. 불 사용이 통제되고 주방 장비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전기 시스템, 엔진, 그리고 가스 누출 가능성도 항상 감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제플린에 대한 신뢰는 계속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장거리 여행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행선은 대양을 건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비행선은 무거운 비행기처럼 큰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객 객실이 개선되고 노선이 길어지는 동안 고정익 항공기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엔진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점점 더 안전해지고 비행 속도도 매년 빨라졌습니다. 당시엔 두 기술 중 어느 것이 이길지 불분명했습니다. 비행기는 더 작고 더 빠르며 더 쉽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비행선은 더 넓고 오랜 시간 하늘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거리 여행에 큰 잠재력이 있었고 몇 년간 두 기술 모두 기회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플린의 가장 큰 시험은 편안함이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가연성 가스와 매우 얇은 구조에 의존하는 거대한 비행선이었습니다. 비행선의 객실은 작고 단순했습니다. 2층 침대, 작은 세면대, 선반, 그리고 얇은 천으로 된 벽이 있었습니다. 방 사이의 벽이 얇아서 옆방 승객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쉽게 들렸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침대, 의자, 문, 가구에는 알루미늄이 사용되었습니다. 무게가 조금만 늘어나도 비행선이 운반할 수 있는 하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라운지는 더 넓었습니다. 옆면에는 긴 창문이 있어서 승객들이 바다, 도시, 그리고 지나가는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힌덴부르크의 부양가스가 수소이기 때문입니다. 탑승 전에 승객들의 성냥과 라이터는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이 방은 비행선의 다른 구역과 분리되어 이중문 에어록이 설치됐으며 실내 기압을 높여 수소 유입을 막았습니다. 오직 전기 라이터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도 실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독일 비행선이 호화 여행에 사용되는 동안 군대는 비행선을 순찰과 정찰에 사용했습니다. 비행선은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서 선박, 잠수함,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선은 매우 크고 느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미국에서는 해군이 작은 비행기를 실을 수 있는 비행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행선들은 USS 에크런과 USS 메이컨이라고 불렸습니다. 비행선 안에는 스패로우크 비행기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특별한 거리에 걸어서 이 비행기들을 내렸습니다. 돌아올 때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비행선 아래로 접근시켜 비행선과 비행기가 모두 날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리에 걸었습니다. 작은 비행기들은 더 넓은 지역에서 적을 수색하고 비행선을 호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크런과 메이컨 모두 추락했습니다. 이들이 헬륨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락의 원인은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폭풍과 비행선 본체의 문제로 인해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은 헬륨이 불에는 안전하더라도 비행선이 너무 크고 심한 날씨를 만나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헬륨은 수소보다 더 안전한데 불에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미국만이 대규모 산업용 헬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헬륨을 전략적 군사 자원으로 간주했고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독일은 충분한 헬륨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체펠린 비행선에는 수소를 사용했습니다. 수소는 더 저렴하고 부양력이 더 강하지만 누출되어 산소와 섞이고 불꽃이나 불에 닿으면 쉽게 불이 붙습니다. 1930년 10월 5일 영국의 비행선 R101이 북부 프랑스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선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고 테스트도 부족했으며 인도로 출발할 때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비와 바람 속에서 비행하던 중 이 비행선은 고도를 낮추다가 보베 근처 언덕에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수소에 불이 붙었습니다. 54명 중 4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영국은 대형 강체 비행선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수소만이 재앙의 원인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설계, 부족한 테스트,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몇 년 동안 독일의 제플린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띄운 것은 거대한 비행선이었고 내부에는 수백만 입방피트의 수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노출과 한 번의 불꽃만으로도 전 세계가 비행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1937년 5월 6일 힌덴부르크호는 뉴저지주 레이크호스트에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선은 독일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막 건너왔으며 97명의 승객과 승무원 2 탑승해 있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은 안에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착륙은 압천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뇌우가 잦아들자 비행선은 계류탑에 접근해 착륙용 밧줄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비행선의 후방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가스셀 안에 수소가 있었기 때문에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비행선 전체가 약 32초 만에 땅에 추락했습니다. 내부에서 35명이 사망했고 지상 승무원 1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탑승자 62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불타는 비행선이 땅에 가까워질 때 몇몇은 창문과 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객 데크가 낮아졌을 때 뛰어내렸습니다. 화재의 최초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 중 하나는 주변이 젖어 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 수소가 새어나와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카메라에 포착되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디오 리포터 허버트 모리슨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힌덴부르크의 도착에 대해 리포트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비행선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 녹음이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대중은 그 사건을 더욱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녹음과 뉴스릴 영상이 합쳐졌습니다. 영화관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과거 호화 항공여행의 상징이 어떻게 불타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승객들이 수소 비행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독일은 남아있던 비행선의 정기 여객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새로운 그라프 체펠린 이후 역시 상업용 비행선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힌덴부르크만이 대형 비행선이 사라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운영 비용은 매우 비쌌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경납고, 게르탑, 많은 지상요원, 그리고 넓은 착륙장이 필요했습니다. 바람이 강할 때는 운용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몸체가 워낙 커서 폭풍이나 횡풍에 쉽게 밀려났습니다. 크기와 전체 비용에 비해 실을 수 있는 승객이나 화물의 양은 매우 적었습니다. 한편 비행기는 계속해서 더 빨라지고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착륙도 더 쉬우며 지상에서 수백 명이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비행기를 다양한 노선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회사들의 비밀 조직이 비행선 산업을 고의로 무너뜨렸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더 단순합니다. 비행기가 더 실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정부들은 엔진, 수송기, 폭격기, 전투기, 공항, 활주로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군대는 속도와 적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크고 느린 강체 비행선은 그것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비행기는 장거리 여객 노선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 속도는 더 빨라졌고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이미 공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행선은 이런 시스템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더 작은 연식 비행선은 여전히 광고, 감시, 순찰, 특수 임무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과 장시간 비행을 위한 현대적인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여객 제플린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건 쓸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높은 비용, 느린 이동 속도, 악천후라는 조합에 패배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재난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빠른 발전도 한몫했습니다. 힌덴부르크호는 그들의 몰락을 상징하는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비행선의 진짜 종말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행 방식이 등장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1940년 3월 독일 정부는 마지막 두 대의 대형 체펠린을 해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LZD-127 그라프 체펠린과 LZT-130 그라프 체펠린2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여객 비행선으로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확대되는 동안 이들은 프랑크푸르트의 대형 경납고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듀랄루민 프레임은 해체되고 엔진은 제거되었으며 다른 부품들도 분리되었습니다. 귀중한 금속들은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비행선들의 옛 보금자리였던 정납고들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결코 작은 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라프 체펠린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행선 중 하나였습니다. 이 비행선은 여러 대륙을 여행했고 대서양을 여러 번 횡단했으며 북극에서 연구 비행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이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비행선은 적에게 숨기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필요했고 많은 승무원과 세심한 조작이 이륙이나 착륙 전에 필요했습니다. 또한 군용 비행기의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발견되면 쉽게 쫓기고 격추될 수 있었습니다. LZD-130 그라프 체펠린2는 독일의 다음 대형 여객 비행선으로 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선은 정기적인 상업 운항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행선은 시험 비행, 공개 시연, 그리고 몇몇 임무에 사용되다가 1939년에 결국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해체가 시작되었을 때 경식 여객 비행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대규모 함대, 전기 노선, 훈련된 지상 요원이 있는 기착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보다 속도와 비용 면에서 뒤처진 비행선에 막대한 돈을 쓸 준비가 된 회사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더 작은 블림프들은 광고, 텔레비전 중계, 해안 순찰, 감시, 과학 관측 등에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블림프는 옛날 체펠린보다 더 단순합니다. 내부에 큰 강체 골격이 없어서 제작과 운용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이것은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한자리에 머물 수 있고 천천히 비행하며 하늘에서 선명한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기업들이 다시 연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비행선을 여객기 대체 수단으로 부활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에어쉽도 현대 비행기처럼 먼 도시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하기 힘든 임무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미국 LTA 리서치의 패스파인더 1입니다. 이것은 헬륨, 전기모터, 컴퓨터 제어 시스템, 그리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는 현대식 강체 비행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체펠린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몸체의 여러 부분에 전기 추진기가 달려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추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선회, 상승, 하강, 그리고 위치 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비행선은 센서와 컴퓨터도 사용해서 균형, 바람, 방향, 그리고 전체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2024년 10월 패스파인더 1은 캘리포니아의 모펫 연방 비행장에서 첫 번째 계류줄 없는 야외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로 더 멀리, 더 오래,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계속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것은 여전히 개념 증명 단계로 전기 화물이나 승객 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LTA 리서치의 목표는 이 기술을 운송과 인도주의 임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한 지진, 태풍 또는 홍수가 발생하면 도로, 다리, 활주로, 항구가 자주 파손됩니다. 이럴 때 비행선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선은 공중에 머무르기 위해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행선은 통신 장비, 의료용품, 음식, 물, 그리고 긴급 구조팀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전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좋은 날씨에 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비행선은 바람의 변화, 비, 장시간 임무, 그리고 반복적인 사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플라잉 웨일스가 더 큰 화물 비행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행선은 LCA-60T라고 불립니다. 이 비행선의 주요 목표는 최대 60톤의 화물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전체 기체를 착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행선은 공중에 머문 채 케이블과 리프팅 장치를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비행선의 역할은 마치 플라잉 크레인과 같습니다. 공정에서 긴 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들어올려 산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선은 도로가 제대로 없는 곳에도 건설 자재, 이동식 병원, 대형 발전기, 목재 또는 중장비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로는 들어올릴 수 없는 화물도 있고 트럭에 싣기 어려운 화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는 너무 길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전봇대를 제거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나무를 베어내야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LCA-60T가 작동하면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어 바로 목적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플라잉 웨일즈는 비행선용 분산형 전기 추진 시스템을 이미 테스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2027년에 첫 번째 유닛의 조립을 시작하고 이어서 비행 및 인증 테스트를 진행한 후 2029년에 상업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비행선이 60톤의 화물을 내리면 갑자기 무게가 줄어듭니다. 빠른 제어 장치가 없으면 비행선이 너무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 밸러스트 시스템, 케이블, 그리고 컴퓨터 제어가 동시에 작동해야 비행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자주 바뀔 때도 이 비행선을 조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행선의 측면이 매우 큽니다. 강한 횡풍을 맞으면 전체 몸체가 거대한 도처럼 작용합니다. 모터가 비행선이 기울어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아래에 무거운 화물이 매달려 있을 때도 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는 에어랜더 10이라는 또 다른 현대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비행선은 하이브리드 항공기로 헬륨만으로 부양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 중에는 동체의 형태와 엔진도 부양에 도움을 줍니다. 이 비행선은 지역 여객 운송, 화물, 관광, 감시, 군사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이 비행선은 100명 이상의 승객이나 약 10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선은 감시 및 통신 임무를 위해 며칠 동안 하늘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영국 민간 항공청에서 공식 인증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태우기 전에는 광범위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항공기는 화물 운송뿐 아니라 바다 감시나 구조 임무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불법 어선, 기름 유출, 실종된 선박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공중에서 임시 통신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해 이후에 이동통신 기지국가 파손되면 비행선이 안테나를 실어 나르고 일반 헬리콥터보다 더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비행선은 과학 연구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비행 속도가 느리고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행선을 이용해 환경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숲, 야생동물, 빙하, 대기, 그리고 기후변화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에 비해 소음이 적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동물들이 쉽게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임무가 자동으로 더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헬륨 가격이 비싸고 조립, 유지, 보수, 보관을 위한 넓은 공간도 필요합니다. 거대한 비행선을 강한 태풍이 올 때 그냥 밖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이동시켜야 합니다. 인증 비용도 매우 비쌉니다. 모든 구조물, 제어 시스템, 전기 부품, 비상 절차, 그리고 비행 조건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승객을 태우게 되면 다른 상업용 항공기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중의 신뢰를 다시 잃을 수 있습니다. 속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약이나 구조팀, 군수품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때는 여전히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더 빠릅니다. 항구가 있고 바다가 평온하다면 선박이 더 많은 화물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다면 트럭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행선이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적지에 활주로가 없거나 도로가 없거나 접근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러야 할 때만 이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비행선의 진정한 가치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비행선의 미래는 향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보기 좋거나 하늘에서 인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총비용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씨가 변해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대규모 지상 요원이 필요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운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발에 들어간 수십억의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세계는 다시 한번 숲, 산, 바다, 그리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위를 떠다니는 대형 비행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떠다니는 호텔이 아니고 한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도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대형 화물 운송, 구조, 연구, 감시, 그리고 오랫동안 연결이 어려웠던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때 세상이 버렸던 기술에 진정한 두 번째 삶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속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빠른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공항도 도로도 없고 필요한 것을 보낼 다른 방법도 거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운송수단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비행선이 그것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더 이상 힌덴부르크와 그라프 체펠린의 추억으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제트기보다는 느리지만 일반 항공기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행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비행선은 비행기로 대체되길 기다린 게 아닙니다. 비행선은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